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심포지움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심포지움 6회 사회를 맡은 오명숙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입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현장에 모셨습니다.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희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의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수 과학기술인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세심한 인재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2년 과청 연차대회 6번째 심포지움에서는 인구 절벽 시대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홍성민 스태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의 센터장님을 모시고 발제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센터장님의 발제 제목은 인구 절벽 시대 과학기술 인력 수급 패러다임의 전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입니다. 센터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일단 편안하게 그냥 저희가 이때까지 연구했던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인재정책이란 과학기술 인력정책이라는 그 인재정책이라는 것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지는 정도의 발제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컨텐츠는요. 첫 번째 이제 인구 절벽 시대 도래와 인재 전쟁의 심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수요가 어떻게 과학기술 인재 수요가 최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수급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대응 방향은 어떤 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한계는 무엇인지까지 살펴보고 나서요. 미래 과학기술 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절벽 시대 도래와 인재 전쟁 심화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다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인구 절벽 시대, 인구 절벽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절벽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떨어지는 절벽이죠, 지금은. 그래서 통계청에서 원래 작년 말 이전에만 해도 이 한 8년 후쯤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줄어들 거다라고 계속 발표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인구 총조사를 매 5년마다인가요? 하니까 2020년에 했겠죠. 그 결과를 딱 봤더니 작년에 벌써 그 2021년에 벌써 우리나라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감소했나 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만 따지는 인구로 따지면은 출생률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런 걸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그 데드 크로스는 벌써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죄송합니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데드 크로스는 이미 2020년에 시작된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인구가 안 줄어들고 앞으로 8년 동안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외 인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인구의 유동성이 확 떨어져 가지고 2021년부터 오히려 인구가 진짜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전체 우리나라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드는 시작이 된 거죠. 물론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다시 회복이 될지 이 추세가 그냥 계속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줄어들기만 하면 이제 다 문제냐 하면 과학기술 인재 측면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그 이공계를 특히 과학기술 인력이라고 기술 인력이라고까지 얘기하려면 최소한 학부 정도는 나오는 그 전문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추세를 좀 보면 이공계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자 수하고 졸업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왜 안 줄어들까 생각하면 옛날에 이공계 기피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왜 안 줄어들면 취업이 더 잘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기가 늘어나가지고 이 비중이 계속 우리나라 거의 이공계 대학생의 비중은 거의 전 세계에서 탑 수준이거든요. 탑 수준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체감은 안 할 정도로 인구 절벽이 체감은 안 될 정도예요. 2021년까지는. 근데 학부 인구는 확실히 꺾어지는 추세로 돌아섰고 이건 뭐 앞으로 인구가 특히 학령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시기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뚝뚝 떨어질 것이 예상되고 대학원조차도 저희가 아직 발표한 연구는 아니지만 올해 연구에서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가면서 이제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 시대란 말이 이공계에서도 사실은 이제는 받아들이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과학기술 인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죠. 특히 뭐 요즘 핫한 그 AI라든지 뭐 이런 파트로 ICT 쪽으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부족해서 진짜 한 명이라도 더 끌어가려고 이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어쨌든 뭐 미국 같은 AI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학원 과정에 사람들을 이 미국은 사실 생태계가 좋아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이민 인센티브 같은 걸 계속 주면서 더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이유도 기본적으로 AI 인재 확보를 위한 연구소 같은 걸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뭔가 하는 일이 변하고 있으니까 리스킬링 시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 계속 재훈련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야 뭐 하여튼 조금 요즘 많이 식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디지털화 원격화나 뭐 이런 것들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역이 망하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일본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진짜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과학기술로 통해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옛날엔 그냥 자기들 내보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천인계획, 만인계획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어들이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쌍인류 계획이라고 해서 이 생태계, 과학기술 생태계 자체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전환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뭐 기업 할 것 없이 인류를 달리는 쪽에서는 이 부족한 인력을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수요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요 밑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 프레이 오스본이 처음 2013년에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충격을 많이 받아요. 컴퓨터화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의 70% 이상이 대체 확률이 70% 이상인 일자리의 비중이 47%까지 된다. 반 정도는 대체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다음 연구에서는 꼭 그 일자리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야 쪽으로 변해 왔습니다만 최소한 어쨌든 과업의 30% 이상이 대체되거나 이 컴퓨터나 ICT 기술로 대체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냥 기술에서 일자리가 하나가 줄어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저희 연구원의 다른 박사님입니다만은 2018년부터 해서 19년, 20년, 21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수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는 연구들을 했었어요. 오늘 발표하는 많은 내용들이 그게 나왔던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가속화되니까 산업 부가가치 사슬의 변화와 신기술 신제품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 인력의 수요도 크게 요동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죠. 그래서 가장 크게 많이 요구되는 게 뭔가 하면 일자리 자체의 감소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직무가 변했는데 그 직무에 가장 크게 변하는 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양한 협업이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해먹던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던 시대는 거의 지나간 거고요.
과학자나 기술자 개인도 그렇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신제품이 나오니까 서로 결합해야 되는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로봇이나 이거 머신하고들 로봇들 대표로 AI를 깔고 있는 머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컴퓨터도 뭐 당연한 머신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이런 것들하고 협업해야 되는 애들이 정말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주요한 열대의 기술은 아마 스킬, 숙련이라고 하죠. 각자 일할 때 쓰는 그 기술인데 이 주요 스킬을 바꿔야 하는 노동자 비율도 40%나 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일하는 방식은 막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퓨처 잡 서베이라는 것들을 WEF에서 거의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직종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직종을 딱 보면 ICT 쪽이 그냥 수요 증가 직종의 위에를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냥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직업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는 직종은 뭔가 컴퓨터가 대체해서 뭔가 기계가 대체하기 쉬울 것 같은 데이터 입력한다든지 사무 비서라든지 뭐 회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나타나는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이 가장 크게 발달하는 ICT 쪽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 AI 산업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크는 게 아니라 이 AI라는 것이 소위 범용성 기술이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산업에서 이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각 개별 산업에서는 ICT 하는 사람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워야 되는 거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기술의 특징, ICT 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현장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각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이 돼야 되니까 디지털 기술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적용되는 개별 산업의 현장도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 고도화, 다양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현장을 알아야 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현장 경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세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쪽 끝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저 노동경제학 전공한 인적자원 전문가인데요. 줄어드는 직업의 18위 옛날엔 인적자원 하는 사람은 다 괜찮다, 교육한 사람 괜찮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18위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AI가 발달해서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싶어가지고 좀 더 이제 직종 과학기술 전문 직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분석이 과학기술의 관리자라든지 뭐 이건 저희가 이쪽은 표준 직업 분류에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과학기술 관리자, 자연과학 전문가, 정보통신기술자, 공학기술자 이렇게 나눠서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본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노동 수요가 변했다는 걸 보려면 노동 시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긴 고용하고 임금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고용하고 임금이 같이 증가를 해야 노동 수요가 증가한 거고요. 고용은 증가하는데 임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자리를 하면 공급이 주도가 돼서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딱 보면 생명과학이나 이런 쪽은 생각보다 공급 주도에 가깝고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이쪽이 임금도 크게 상승하면서 고용도 엄청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났고 소방 방재 쪽은 고용량은 증가하지만 사실은 임금의 증가율 같은 건 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크게 고용과 임금 상승이 다 높아도 크게 수요하는 직종으로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 똑같이 전 세계에서 조사한 거는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근데 증가는 하는데 약간 임금은 좀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는 소방방재기술자의 안전관리원이라든지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라든지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화학공학자, 기술자 및 시험원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예 감소하는 직종도 있습니다.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기본 업무를 하는 쪽은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렇다면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고용과 임금만 대략적으로 살펴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보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계량 분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나눠 보려고 고용 감소 그룹을 따로 다 모으고
중간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도 임금도 애매하게, 아니면 고용만 증가하고 임금을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애매한 중간 그룹하고 아예 노동 수요 증가 그룹에 초점을 맞추긴 했습니다. 중간 어떤 쪽이 많이 고용도 증가하고 임금도 증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노동 수요 증가 그룹이란 걸 ICT 쪽 그룹과 ICT 이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 유일하게 있는 자료가 이렇게 2014년부터밖에 없어서 이 모든 데이터가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데이터가 2014년부터 조금 안정적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2014년, 17년, 20년 통합을 하고 계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계량 분석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노동 수요 증가 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많이 있는 게 뭔가 변화가 크게 이제 확실히 나타난 걸, 요 일만 해도 크게 나타난 걸 얘기하는데 ICT 그룹 쪽하고 노동 수요 증가 그룹 전체하고가 ICT 이외와 요건 다 합친 거니까요. 요건 전체를 모아놓은 거지만 ICT 그룹하고 ICT 이외 그룹이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 모아놓은 게 요겁니다. 노동 수요가 증가한 건 어디서 증가했느냐라고 봤더니 이건 과학기술 전문직만 본 겁니다. 과학기술을 쓰는 직무만 모아놨더니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력별로 보면 학사 및 석사가 그러니까 곽사까지 안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학사와 석사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주도가 돼가지고 산업별로 보면 증가하는데 특히 생산자 서비스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들이죠. 과학기술 전문 서비스업 같이 연구개발하는 서비스업 이런 쪽이나 복지와 관련된 사회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과학기술 인력도 많이 쓰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종사당 지위는 뭐 당연히 아주 안정적인 직장인 가지고 있는 상용 근로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ICT 그룹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ICT 그룹은 또 조금 다릅니다. 최근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건 분명하고 그런데 이쪽은 성별이 남성이에요. 여성 중심이 아니고 남성 중심이고 연령별로 보면 좀 더 이쪽보다 더 젊은 층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 학력별로 보면 여기서는 석사와 박사 중심으로 고학력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생산자 서비스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조립 가공 업종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조립 가공 업종에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에서도 ICT를 많이 필요로 하는 쪽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ICT 그룹은 또 다른 조건 특징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세계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난 10년을 봐도 아까 보지 자료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밖에 없어서 그 모아가지고 해봤더니 우리나라만 봐도 디지털 전환으로 대변된 과학기술의 발전이 과학기술 전문직을 중심으로 수요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및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 증대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과학기술력의 다양성이랑 아까 협업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이 다양성을 또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새로 젊은 진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들의 생각을 어떻게 흡수할 거냐, 이 세대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다. 노동 수요가 다 증가하는데 ICT 그룹의 특징하고 ICT 그룹 이외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산업별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적절하게 수급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좀 더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대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양적으로 숫자만 보면 좀 그래서 저희들 기술 인력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 좀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것들 좀 더 세분화해 보려고 산업별로 좀 조사를 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산업별로 각자 물론 이건 뭐 숫자로 아니고 약간 인터뷰 조사 이런 걸 통해서 막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됐다기보다도 이렇게 다 변하고 있구나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계속 검증해 나가 있는 단계인데요. 보니까 크게 제품 기술 구성 변화가 제품을 만드는 기술 자체의 구성은 안 변하고 유지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변화되는 케이스가 있고 기술 간에 서로 결합하는 방식이 유지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변화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요 네 가지를 모아놨더니 대충 지금의 신제품이나 신산업의 등장에 따라서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대충 갈라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품 기술의 구성 변화라는 얘기는
필요한 전공자들이 달라졌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기술 간 결합 방식이 변하면 하나만 알아서 안 되니까 다학제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가장 복잡한 거겠죠. 이렇게 해서 산업별로 좀 특징되는 신산업들을 봤더니 시스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다품종 소량으로 되긴 했지만 엄청난 변화가 생기진 않았어요. AU형에 가깝습니다. 유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해지는 것들이 여기 현장 경험 축적을 통한 실습 교육을 강화하는 식의 대응. 그러니까 현장에서 각각 이 다품종 소량이라는 생산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더 키우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 미래차 중에 그린카라고 불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엔진이 바뀐 거죠. 엔진 자체가 기계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에서 아니면 뭐 하여튼 석유를 떼는 엔진에서 전기차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공이 아예 이제 옛날에는 기계 사람인 전자와 기계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전자와 죄송합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화학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이때까지 오던 사람들을 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수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원과나 화학과 학생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로 갈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자기의 미래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화학은 옛날에는 할 수는 있었겠지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협업을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계나 전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생각하기가 좀 같이 일하는 게 적어서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식의 대응이 필요한 거죠. 미래차라 같은 미래차지만 자율주행차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뭐 서비스가 아니라 제조업 중심으로 보면 인공지능 지식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진짜 다양해서 이건 한두 개로 결합이 안 된다. 비유형과 C유형이 다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합쳐져서 B유형과 C유형이 합쳐서 D유형까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공 지식이 변하거나 기술 간의 결합 방식이 변하거나,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제품들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해서 대응체가 따르게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요 변화를 지럽해 보면요, 어차피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 학과 전공이 더 중요하던 시대였다면 옛날에는 이거 나머지는 노하우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현장에서 배워가면서 그 OJT라고 하죠. 현장에서 배워가면서 다 익혀가는 쪽이 이게 다 그렇다고 치면, 이거는 이제 각각 개인들이 알아서 적용하면서 응용 분야, 현장에 필드의 지식을 쌓는 것도 경력을 쌓아가면서 쌓는 게 되었겠지만, 이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미래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력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이 아니라 진짜 질적 이슈가 더 크게 졌다는 거. 아까 말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갖추려면 이게 진짜 우수한 인재가 되는 거죠. 세 가지 방향성, 전공 지식과 자기의 필드의 현장의 경력과 그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그 노하우까지도 다 갖추면 진짜 세계적인 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2009년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이 과학 혁신 인재를 이렇게 나눠서 써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가장 기반이 된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장 많았었지 옛날에. 그리고 이거 이네이블러라고 해가지고 기술을 적용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아주 혁신적으로 차별을 내는 디퍼런시어는 숫자는 적지만 더 중요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인테그랄형 인재가 점점 더 필요해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쪽이 디퍼런시하고 이제 점점 더 소위 말하는 인테그랄형 인재들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재의 수요 변화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OECD 쪽에서도 2030년에 필요한 숙련을, 옛날에 노동 쪽이나 직무 분석을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난리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직무 지식은 뭐고, 숙련은 뭐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모아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NCS 이런 것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쪽에서 보시면 이것들이 뭉쳐지면서 변화 대응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해지고, 이제는 각각의 나눠가지고 지식이 뭐고 숙련이 뭐고 이렇게 나누던 시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가지고 이제 양이 아니라 진짜 질로 승부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도 옛날에는 그래서 대학과 기업의 역할도 다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대학은 요것만 가르치면 됐었어요. 이 얇은 선입니다.
전공 학과 전공만 가르치면 물론 좀 더 뭐 실습도 시키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쪽에 주로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다 기업의 영역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것도 기업이 꼭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죠.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걸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대학의 영역이 이제 제품 관련 현장 지식을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대학원이나 이런 ICT 쪽에서는 특히나 그 석박사가 더 중요해진 이유가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제품 관련 현장 지식을 더 주는 영역으로 계속 커가야 될 거고 이쪽에서도 그냥 알아서 노하우 익히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점점 더 뭔가 제품 관련 지식과 현장 지식과 이걸 결합해서 경력 개발을 시키든지 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게 아까 MZ세대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인재 전쟁 시대가 왔다는 것은 사람이 줄어드는, 근데 수요만 변한 게 아니라 수요가 이렇게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충분하고 계속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듯이 대졸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하여튼 졸업만 하면 어디 가서든지 일을 하면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별로 고민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죠.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고 사람이 뚝뚝뚝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MZ 세대들은 수요도 생각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가지고 현실적이죠. 옛날과 다르게 이게 옛날 세대들하고 파란색이 옛날 세대고 좀 더 옛날 세대입니다. 2006년 졸업 이런 2006년대에 대학을 들어왔던 졸업자인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쪽 색깔 제가 한 연구가 아니라 조금 헷갈렸는데 하여튼 2006년도와 2019년에 대졸장과 이렇게 대입장가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는 뭐 이거는 너무나 자신의 소질이나 학점에 따라서 직업 선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제외했지만 두 번째가 요거였죠. 자신의 발전 가능성 이런 걸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가 요즘은 뭘로 된 경우는 높은 임금과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요즘 세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봉사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이런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사회 봉사도 하고 하지만 내 건 챙겨야 되고 난 더 받아야 되겠고 더 일을 또 쉬고 또 여유도 지켜야 돼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 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근데 너희들 우리 때 이렇게 안 살았어라고 해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죠. 이 사람들을 그걸 버리고 가면 세상 괜찮냐? 아니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해서 버리고 갈 수 없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세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하는 생각을 다르게 해봐야 될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인재 전쟁 시대라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같이 만들고 이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해가지고 같이 좋은 인재일수록 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지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혹시 문제가 되면 그냥 노티스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럼 과학기술 인력 정책이라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2004년에 아마 특공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5개년 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슈가 아까 말했지만 이공계 기피, 사람들이 이공계 안 온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을 이공계 대학으로 끌어들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하고 핵심 연구 인력 양성, 뭐 대학 교수 제도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기가 노동시장으로 치면 공급자 중심적인 걸 계속 했던 거죠. 뭐 이쪽에도 핵심 연구 인력 양성 쪽에 투자가 87%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학으로 어떻게 인재를 끌어들일까라고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2차쯤 되면 조금씩 달라져. 2010년대 초반이 되니까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하고 창의 인재도 좀 더 강조되니까 연구 몰입 환경도 만들고 창의적인 과기 인재를 좀 더 육성해야 돼.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기업이나 대학 출연이 다 일을 해야 같이 만들어 가야 돼로 바뀌긴 했는데요. 그래도 보시면 연구 중심 대학 쪽의 예산이 60% 이상. 기본적으로는 계속 대학에 양성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기 인재 양성에 계속 집중했던 거죠. 3차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도 변하기 시작했고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생겼는데 그게 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기인재 성장과 지원이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이때가 됩니다. 인재 자체가 성장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교육도 시키고 창업도 더 하도록 하고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더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성향의 가치를 이렇게 넣긴 했는데 여전히 이쪽에 41%고요. 경력 개발 쪽이 좀 더 늘어서 30%가 되고 취업 역량이 20%가 되긴 했는데 요 내부도 사실은 살펴보면 대학에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여전히 이게 사실은 정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뭔가 기업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단으로 가장 좋은 쪽에 가장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4차가 만들어질 때는 달라졌죠. 완전 이런 학령 인구도 이제 줄어드는 시대가 시작됐고 핵심 우수 인력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Z세대라고 했죠. MZ세대가 아니고 G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Z세대가 등장했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 4차가 만들어졌고 목표가 확실히 좀 바뀌었다. 미래 변화 대응력, 그러니까 역량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규모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규모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생태계 인재 유입을 위한 생태계도 고도화하겠다 해서 뭐 기초가 탄탄하게 다양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키우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를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인재 생태계도 만들 거고 뭐 이렇게 진짜 훨씬 더 미래를 바라보는 쪽으로 전체 틀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타깝게도 양적 수급에 여전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AI, SW 소프트웨어 분야에 총 10만 명 양성해야 된다. 5년 동안요. 그린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7.7만 명 양성해야 된다. 규모를 놓칠 수가 없는, 양적 접근을 놓칠 수가 없는 거고 과거의 수급 전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면 과학기술 쪽에 그쪽에서 양성해서 보내야 돼요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과거의 수급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성장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대학에 어떻게 연구를 좀 더 지원해 주거나 개개인이 연구를 받아갈 수 있게 하거나 그걸로 노동시장하고는 점점 뭔가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외에도 최근에 이런 인재 문제가 계속되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서 진짜 중장기 계획도 계속 만들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재 쪽에 기본 계획도 만들어지고 혁신 방향도 계속 거의 2, 3년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교육 쪽에서도 AI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경제 산업 쪽에서도 이제 신기술 인재를 어떻게 신기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니 그걸 위해서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진짜 많이 인력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장기 방향도 보고 계속하고 있는데 심지어 산학협력도 더 해서 이제 기업으로도 더 보내겠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새로 AI나 뭐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산학협력 내에서도요. 이것도 아까 뭐 각 대학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쪽도 기본적으로는 대학 등을 통한 교육 훈련을 어떻게 산학협력을 하는데 정책적 수단이 그것밖에 거의 없어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더 있고 그쪽이 더 쉬운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산학협력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고 기업이 어떻게 끌어들여서 기업도 같이 하면서 인재를 같이 어떻게 키우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어떤 교육훈련을 시키자, 이전 분야 산학협력을 시키자, 이런 대학이 중심이 돼서 기업을 끌어들이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노동시장을 직접 다루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 16년부터 나왔습니다. 그 처음 2004년 만들어졌을 때부터 거의 이 바닥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산학 간의 지식 전달제도도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고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인재 전쟁 시대에 유치할 수 있는 매력도도 완전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대학의 연구 생태계를 만들고 뭔가를 계속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는 진짜. 근데 그 바뀌는 방향이 진짜 사람을 아까 MZ 세대 줄어드는 사람 인재 전쟁의 대상자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키워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매력적인 이 세계가 과기 인력으로 오면 진짜 매력적인 세계야라고 느끼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 성장과 유입 촉진을 위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생태계인데 이 사람은 커가야 되는 인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혁신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활동 자체를 이때까지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연구비죠. 대학도 그렇고 인재를 키우는데도 연구비만 주면 다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비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연구비만으로 승부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연구 생태계가 그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키워주고 보듬어주고 성장시켜주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연구비가 아니라. 그래 이걸 더 잘하려면 문제는 근데 수요 변화도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거에는 대학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출연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넓은 시장,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어떻게 수요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알아야 되죠. 아까 저희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고 그게 가설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직접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걸 어떻게든지 같이, 근데 산학연이 다 협동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더 경력도 쌓이고 현장 경험도 더 있고 노하우도 더하는 진짜 저 위에 아키텍처급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경력 심화 체계가 산업 현장과 연결 안 될 수도 없고 계속 그게 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산업이라고 어정쩡하게 얘기하면 모든 기업이 다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대기업 몇 개밖에 없죠.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인데 그룹사는 아닌 대기업들이죠. 중견기업만 봐도요. 박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는 중소기업과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 연구 인력 중에 박사를 갖고 있는 게 중견기업이고요. 석사는 근데 대기업과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이게 중견기업의 연구 수준을 딱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되고 혁신 역량을 조금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R&D 투자, 그러니까 혁신 투자를 가지고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 보면 둘 다 아주 안 좋은 쪽이 가장 중견기업들이 가장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고요. R&D 별로 투자 안 하고 매출액도 적당히 벌고 있다는 거죠. 매출액이 엄청 많고 R&D 투자도 많이 하는 쪽은 81개사밖에 안 돼요. 그나마 R&D를 좀 한다고 하나 해도 3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중견기업 중에 이거 진짜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밖에 없어. 이 생태계를 갖고 아까 말한 대로 인재 중심의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기업들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돼? 이 기업들이 변하지 않고 이런 중견기업조차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지 못하면 이게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까 하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 수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을 같이 끌어들이는 산학연이 공동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투자하고 이 시스템을 계속 같이 만들어가야 될 거고 이런 수요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들을 대응해주고 하는 것들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MZ세대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게 해외 인재도 마찬가지고 국내 인재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계가 진짜 좋은 세계야라고 아니면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보상도 없으면 이제 안 되는 세대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지금 또 벌써 늦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빨리 이런 시스템의 전환을 과격 인력 정책의 시스템 전환을 더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민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곧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므로 토론자들께서는 토론석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의를 발제를 들으면서 왜 질적 이슈가 중요한가를 좀 와닿았습니다. 저에게는 일하는 방식, 직무가 변화하고 또 폭넓은 지식과 현장 경험, 지속 학습이 계속해서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핵심이 기업의 수요 대응보다는 인재가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제4차 과학기술인재 기본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되게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는가? 그 미래 과학기술 인력 정책 방향으로
과기인재 지속 성장과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이것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발제를 해주신 수급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 방안과 또 인력 정책의 현황과 한계, 또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패널 토론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이 토론자 5분께서 모두 발표 자료를 갖고 오셨고, 카메라가 저 특히 그 심정민 박사님 쪽을 좀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 모든 발제는 이 포디움을 이용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발표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마이크를 좌장을 맡아주실 이성주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이성주라고 합니다. 홍성민 센터장님께서 과학기술 활동을 과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산학연이 함께 미래의 혁신 인재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를 이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 5분의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패널 토론에 자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분께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센터의 심정민 센터장님이시고요. 2015년에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위원, 2016년에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위원, 국토교통과 기술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는 분께서는요, 한국공학대학교 기계공학과의 박철우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께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초기반위원회의 전문위원, 한국공학대학교의 특임 부총장, 한국직업자격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마 인재의 교육과 그리고 산업체 인재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남희연 파듀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께서는 2015년까지 SK텔레콤 종합기술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2015년에 파듀라는 반도체 스타트업을 설립을 하셨고, 현재 이제 인텔에게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곧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얻고 있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의 주제가 인구절벽 시대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아마 인력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파듀의 남희연 대표님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소개를 드리고 그 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그 반도체 그 SSD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SSD라고 하는 걸 만드는 컨트롤러 칩과 그 칩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합쳐서 이제 SSD라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고객사에게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B2B 산업을 하는 그 회사고요. 저희 현재 고객사로는 그 과거의 페이스북이었던 메타와 스페이스X 그리고 하이닉스에 저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구성은 대략 180명 정도 되는데 그 개발 인력이 16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박사 인력이 한 30명, 그다음에 석사가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학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연구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뭐 어떤 해결책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그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 공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굳이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문제의 심각성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요새 언론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온 걸 보면서 저와 제 주변에서 이쪽을 전공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어리둥절한 마음이 일단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 이러다가 또 말겠지라는 회의론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 20년 이상 이제 이쪽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흘러온 과정들을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일단 하나 예시로 제가 그냥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프를 하나 간단하게 그려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주니어 때 일하던 회사, 특정한 회사의 어떤 한 팀에서 인적 구성을 보면 20대가 12명, 30대가 4명, 40대 이상이 1명. 굉장히 젊은 조직이었고 다들 공학을 전공하고 뭔가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22년 전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면, 현재 저희 회사에 있는 팀의 이제 인적 구성을 보면 4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30대, 20대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그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팀이 그런 건 아니고 반도체를 만드는 팀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저렇습니다. 2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저희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팹리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적 그 수요가 굉장히 나와 있지만, 그 20년 이상을 옆쪽에서 이 분야에서 이제 지켜온 바에 의하면 이게 비단 1, 2년 사이에 어떤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 뭐 제가 볼 때 20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 온 어떤 지원에 대해 정부 지원이 굉장히 부족해 왔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지원금도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배출되는 인력도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그 아이덱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교육 같은 게 있는데, 제가 학부생 90년대 중반에 학부생일 때는 한 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듣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5명, 10명 정도 들을까 말까, 그리고 있는 강좌도 폐강이 되는 그런 수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잠깐 올라오고 있지만, 이 20년간 이게 그 누적되어 온 인적 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저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뭐 최근에 반도체 관심을 보면서 약간 그 냉소적이다, 약간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02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고 2012년에도 똑같은, 제가 그냥 구글링을 해서 찾아온 캡처한 기사인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공계 기피 현상은 비단 뭐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있어 온 문제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느끼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어떤 그 고민을 예시적으로 한 장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는데,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과학은 아니고 공학 쪽이긴 한데 기술 쪽이긴 한데, 기술을 전공한 사람들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위를 하고 진로를 탐색할 때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게 갈 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수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풀이 많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많은 교수님들을 계속 뽑는 건 아니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더 그럴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기업을 가거나 정부 출연연을 가는 거밖에 없는데, 그러기는 내가 공부하거나 이게 열심히 해온 그 뭐라고 할까, 세월에 대한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가면 보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기회가 좀 차단될 것 같고, 스타트업이란 걸 하면 했다가 망하면 이제 뭐 패가망신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인 거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학을 전공한 쪽을 보면 제일 똑똑한 애들이 하는 게 스타트업 창업이고요. 그 다음 티어가 하는 게 학교로 교수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그 다음 서드 티어 정도가 가는 데가 구글이나 인텔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을 취직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조차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학위를 받고 고민한 갈 수 있는 게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 두 군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국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런 식의 문제가 비단 저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오랫동안 겪어온 그 심각한 문제이고 현재 그 아마 이쪽 분야를 지원하려고 하는 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그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떤 처방도 좀 단기적인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발표는 이 정도까지 문제 심각성을 제기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희연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움 그리고 그 전에 전공자로서 이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실 때 느꼈던 여러 고민들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해결책을 찾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조금 더 잘 양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과학기술 인력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셨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심재인 센터장님 모시고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홍성민 박사님 발표를 상당히 잘 들었고 전체 인력에 대해서 양적보다는 이제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과학기술 인력 중심으로 해서 좀 사실 그간의 여성과학기술 인력도 사실 이공계 인력과 똑같이 한 20년 정도의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도 여성과학기술 인력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필요성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 시대를 얘기할 때 항상 그간 미활용된 인력으로서 뭐 여성 인력이 항상 먼저 꼽힙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가 되고 있고 이제 정책으로서 여성 인력의 활용 강화로 이제 양적 보완을 하자, 그 대체 인력을 좀 하자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를 확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간 20년의 정책을 수립하던 아니면 일반적인 여성 인력에 대한 정책을 하던 간에 여성 경제 활동 인구나 참가율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보면 한 50% 수준에 머물고 선진국에 비해서 좀 미흡하긴 하지만 12년 50.1%에서 21년 53.5%로 상당히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요새 공무원분들 혹시 보시면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이거를 되게 느끼시는데 저도 이제 과학기술부 과기정통부 공무원이랑 같이 많이 일을 해보는데 사무관급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전체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면 13년도에 이제 31.3%, 그다음에 21년도에 48.2%로 거의 한 15% 정도 이제 거의 한 20% 정도 증가를 했고 5급 이상의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의 비율도 상당히 이제 추세를 보면 상당히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계도 똑같습니다. 사실 과학기술계 여성들도 사실 그간에 저희 이제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는데 여성과학기술의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은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공계에서 그 공학하고 이학하고 그러니까 자연계열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자연계열은 항상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이. 이제 공학계열의 이제 여학생 수가 상당히 적다라는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사실 공학계열의 성격차도 한 10.2% 정도 감소가 되면서 사실 점진적으로는 여성 인력의 양성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책임자 비율도 보면 사실 뭐 아주 좀 미약한 수치이긴 하나 한 7.1%에서 11.4%로 여성 인력의 성별 격차가 조금씩 감소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성 인력 활용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과연 여성 인력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냐? 사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젠더의 이슈가 조금씩 이제 부각이 됨으로써 이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성과학기술 인력을 위한 정책들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20대의 여성과학기술 인력은 사실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제 뭐 경력단절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 2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의 변화가 사실 트렌드가 상당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자형 곡선을 여전히 그리고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종사 직종에서도 이제 전문가, 숙련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무종사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직종에 대한 비율은 뭐 자연계열 0.7%, 공학계열 0.6%로 해서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학이나 자연계열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과학기술 직종,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공학은 23.5%, 상당히 이제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자연계열은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자연계열도 이 비율만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사실 기술 강사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즉 이제 어떤 연구직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의 진입보다는 어쨌든 교육 쪽에 이제 기술 강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상용 근로자 아까 이제 홍성민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상용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가 증대될 거라고 보지만 사실 임시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근로 조건이 좀 취약한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 단절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이게 특히 공학 계열이 사실 양성이 되게 조금이 그 좀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공학 계열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번 새 정부에 들어와서 저희 이제 국정과제를 보면 전략 분야에 대한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아니면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략기술 분야나 디지털 AI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 분야에 대해서 인력들을 되게 양성하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그런 논의에서 여성 인력은 좀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계 12개 주력 산업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사실 바이오는 전통적으로 여성 인력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12개 주력 산업에 대해서 여성 인력은 한 9.3%, 클라우드 산업이나 이런 쪽은 클라우드 산업,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 사물 인터넷 산업은 거의 한 20% 내외 수준이어가지고 사실 여성 인력의 비중이 상당히 좀 적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의 핵심 분야로 인력으로 진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제안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아까 이제 양쪽에서 질적 변화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성 인력도 이제 인력 정책도 20년을 해온 상황에서 좀 이제 전략적으로 좀 방향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여성 핵심 인력을 좀 전략적으로 양성이나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전반적으로 여성 인력이 적었기 때문에 여성 인력 전반적으로 뭐 이공계의 진입을 좀 유도를 하고 그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핵심 인력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핵심 인력 확보 차원에서 여성의 역할을 좀 강조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육성 단계에서부터 좀 전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재교육 같은 것들 보면 이제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세일센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세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라는 거니까 이제 거의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조금 더 핵심적인 인력들, 그다음에 석박사, 이제 시장 수요에 맞춰서 학사나 석박사 중심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 단절 대응보다는
이제 경력 단절 예방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성 정책이 사실 이거를 추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을 가기까지는 좀 아직까지 소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정책을 상당히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기술 변화의 트렌드로 인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찾아내기도 힘들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찾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의 지원 정책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경력 유지 정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유연근무제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사실 효과적이고 패키지성으로 유기 있는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계 역시 경력 단절 예방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 인력 지원보다는 포괄적이고 개방형 지원 정책으로 좀 전환을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여성 정책을 뭐 제가 이 자리가 여성과학기술 인력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라서 말씀을 자세하게는 안 드리겠지만 여성과학기술 인력 정책은 사실 개인 차원에서 인력들이 계속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제안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멘토링이나 취업 지원이나 경력 복귀나 아니면 뭐 신진 연구자들한테 이제 뭐 논문을 잘 발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개인 차원의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책을 보면 사실 코로나19 이후 여성 연구자의 주저자 역할 및 공동 연구 참여율이 감소됐다는 이런 연구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사실은 여성이 취약한 부분이 이제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제 그런 패키지성, 뭐 이런 것들, 개방형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과학기술 인력이 좀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좀 전반적으로 여성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규모의 정책을 좀 실현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개방형이나 네트워킹이나 공동연구나 정보 제공을 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세 번째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핵심 인력 그리고 경력 단절 예방, 포괄적 개방형 방식의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저희가 연령 증가에도 좀 지금 저희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데 여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술 변화가 워낙에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 이런 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좀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재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철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철우입니다. 오늘 이 세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세션인 것 같습니다. 이 경제든 과학기술이든 이걸 움직이는 주체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사람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세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어느 세션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적어놓은 과학이 이제 수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에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개발 시대의 그런 공급 관점의 인재 정책인가 하는 점에서 저거 바꿀 용어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영양 생태계, 발휘 생태계 이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용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재가 인구 절벽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구 절벽 시대에는 앞으로 이 과기 인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과기 인재 품귀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환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산업이 출현되면 사실 과기 인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산업의 대부분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인구 구조가 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인재를 뭐 만들어낸다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재를 그 양성하는 측면에서 매우 위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홍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MZ 세대가 사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 인식 변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라 이렇게 해도 잘 오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과기 인재 수급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 양성한다고 새 정부에서도 정책을 펴고 있고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성해서 실제로 역할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아마도 7, 8년 정도는 좋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또 인구 구조는 계속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어떤 정책이 지금 현재 당장 급하냐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인재 정책 효율성이 매우 중요해질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에 우수 인재를 유입하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 외에 양성 인력의 뭐 질적 향상,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우수 인재가 뭐 1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모수가 작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20% 30% 더 우수한 인재, 모든 인재가 우수 인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과정 소화력을 높이는 체계로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적성을 잘 살려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조직 내에서 이 역량이 발휘되어야 하고 그것이 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기술인의 전직이나 이탈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이 심해지면 안 그래도 양성에서 이 시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시장 여기에 유입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뭐 양성 단계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재직 단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재직하는 그 이직 전직 그 실제로 근무하면 하는 과정에서 이직 전직이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도 사실 직무가 바뀌어서 관리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과기 인재는 그 투입도 많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쌓은 이 경력도 무시 못하죠. 근데 이러한 투자 자산과 노력 이것들이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탈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인의 전직이나 이탈 원인을 좀 찾아보면 실제로 그 기존 업무와 다른 분야로의 이제 전직, 뭐 기존 직장 내에서의 사실 다른 직무로의 전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손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직하면서 이제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뭔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긍정적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과학기술인이 부족하다, 지금 이제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많은 40대, 50대 과학기술인들이 지금 직장을 나가게 되고 뭐 자발적이든지 비자발적이든지 많은 인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는 비자발적인 강요나 조직 문화에 기인해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 이것은 굉장한 손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이제 이 과학기술 생태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뭐 많은 정책들을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딱 두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재 품귀 현상이다라고 하면 이 디지털 전환이 화두로 올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사실 디지털 인재 수요에 대한 그 인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또 융복합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이 중견 과학기술인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것 때문에 또 폐업을 하기도 하고 그 경영 위기를 맞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사실 디지털이 빠른 시간에 접목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또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폐업으로 인한 이 노동 전환, 뭐 이직 전직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중견 과학기술인들이 뭐 디지털 인재를 새로 공급받아서 융복합시키기 이전에 중견 과학기술들은 이미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디지털 그 역량을 키워서 비즈니스 융복합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직이나 전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전문직들의 그 이직 전직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 전직 시장, 경력자를 다루는 이 채용 시장이 좀 더 전문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40대, 50대 이렇게 직장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동할 때, 이직할 때는 사실 이 처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옮겨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죠. 근데 앞으로 젊은 그 인구를 이 과학기술계에 유입시키려고 하면 과학기술인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노동시장이 이제 정규직, 뭐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림돌 때문에 사실 인력 채용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난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뭐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연봉 페이가 기존에 받는 거의 10배, 20배에서 능력급으로 줄 수 있는 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과학기술 생태계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 아까 파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 곳이 이제 큰 회사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회사 내에서 직장 문화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그 퇴직 시까지 내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는 이 승진하지 않으면 좀 버티기 어려운 이런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를 제대로 보상받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문화를 좀 깰 필요가 있겠다. 특히 그 젊은 친구가 뭐 디지털 관련된 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같이 연구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수평적 근무 환경 이것도 조성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이 새로운 동력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내 전문성을 살리는 이런 그 인사관리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내가 특허를 내든지 어떤 연구 성과가 있으면 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인사 문화가 확보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평적 이런 조직 문화를 통해서 앞으로 MZ 세대가 들어올 텐데 수직적인 이런 꼰대 문화가 아니라 수평적인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그런 신산업
융복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직장 내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견과학기술 인재정책을 중심으로 제가 토론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과학기술인들이 보상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지만 젊은 세대들을 이 과학기술계로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 과학기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운 일을 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과학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공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어느 한 분야를 육성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생태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성장하고 또 뭔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이 토론 패널 분들의 말씀은 다 들었었고요. 사실 사전 질문을 3개 정도 준비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요. 이미 많은 분야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은 오늘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오늘 토론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처음에 발제를 해주셨던 홍성민 그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제 마무리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센터장님은요, 제가 아까 패널분들 소개를 드리면서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요. 지금 스태피에 계시고 그 전에 한국노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세부 분야별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자리이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야를 하든지 각 여성도 중요하고 외국인도 중요하고 양쪽으로 채워야 될 부분도 있고요. 중견도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되니까 중견도 중요한 거 맞고 기업으로서 사람을 구하는 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IBM처럼만 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IBM처럼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진짜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진짜 기업 모두가 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생태계를 만들까? 연구소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인재를 끌어들이는 생태계를 만들까를 고민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만들어주는 사람을 쓰기만 하는 세상은 분명히 지났다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공동으로 더 노력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인재랑 같이 성장하고 이런 식의 그 전체적인 생태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고 거기서 뭐 김영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근본은 진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유럽이 그렇게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충분히 좋은 연구소와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풀어주면 더 들어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멀기도 하고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진짜 이쪽은 매력적인 생태계가 분명히 있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불러들일까, 어떻게 불러들일까, 이 디스인센티브라고 하죠. 멀고 외지고 주변국하고 연결도 잘 안 되고, 제가 옛날에 외국인 투자를 할 때도 투자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우리나라만큼 매력 있는 게 진짜 어렵다.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력적인 거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더 키워서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만들어서 이 생태계에서 계속 커가는 걸 보여준다면 그나마 좀 가까운 데 있는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더 커가고 그 우리 기업도 같이 크고 하는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조금씩 꿔봅니다. 그런 식으로 다 같이 함께 진짜 사람에 투자하고 노력하고, 제가 꼭 노동경제학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시대가 진짜 됐다고 생각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낮아질까 봐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했던 이런 토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기술 강국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사전에 또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회자이신 오명숙 회장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정주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구 절벽 시대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대전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